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리치에 대해서 그 일반 분들이 아주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1부에서는 그 리츠의 기본 개념 이런 거를 잠시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는 그 우리나라와 해외 리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쉽게 투자하는 그 리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800개 이상 리츠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 꾸준한 배당 수익하고 장기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자산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여주면서 그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 투자차 역할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은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그리고 쇼핑몰, 요양병원,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물류센터로 아주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스턴 투자운용의 윤화무 이사님 모시고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단 말이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 흔히 그 리츠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부동산이나 이제 부동산 관련 유가족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투자하신 분들한테 그 배당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통상 리츠하게 되면 이제 과세 소득의 90% 이상을 배당 형태로 이제 그 주주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그 일반 분들이 리츠하면 좀 생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우선 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입을 하고 이제 거주를 하던가 임대 목적으로 실물 부동산을 갖는다고 하면은 본인이 직접 소유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득을 본인이 수취하는 형태, 그리고 세금을 내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투자자라고 자금을 모집해서 리츠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리해서 또 매각까지 이런 식으로 관리해주는 주체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리츠가 다양한 부동산의 형태를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리츠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 대신해서 소유하고 임대해서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태로 이제 굴러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츠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물 부동산을 직접 매입 매각하면서 관리하기에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거액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직접 네.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운용하기가 쉬운데, 네. 그렇지 않고 그 소액을 가진 사람들은 네. 그 돈을 차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일정한 펀드 형태로 모집을 해서 같이 운영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리츠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투자자들한테, 제가 알고 있기로 리츠하게 되면은 약간 스테이블한 네. 이런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 성향이 어떤 분들한테 그 적합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보통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되어 있는 리츠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상장되어 있는 주식과 아니면은 채권 형태 이런 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네. 주식은 아시겠지만은 좀 위험 자산에 속합니다. 그 네. 말은 이제 변동성이 크고 하루에도 30% 왔다 갔다 폭으로서 네.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득이 날 수도 있는데요. 리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리츠의 변동성 자체가 일반 주식 대비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높은 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의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해야지만 리츠의 요건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고배당주보다는 리츠의 주식 자체가 좀 더 높은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을 안겨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연금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공격적인 자산보다 안정적인 자산을 가져가고 싶고, 그리고 채권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배당이 꾸준히 깔리는 리츠가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에는 그 리츠의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 구조라든지 예. 또는 어떤 성장 전략이 필요한지 이런 특징 부분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리츠가 미국이 제일 많고 예. 그 다음에 일본, 호주, 싱가포르 이런 순서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실제로 리츠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 이런 거를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은 좀 그 리츠의 그 수익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츠의 수익 구조 자체는 아무래도 좀
당연히 이제 배당을 하는 형태, 부동산에 따라서 이제 배당하는 형태다 보니까 수익 구조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되게 연동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의 사이클, 뭐 예를 들자면은 기존 물량이 뭐 멸시라던가 아니면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던가 네. 어찌됐건 간에 부동산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임대료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츠의 수익 구조는 저희가 실물 부동산을 투자하는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기에 되게 간단한 명료한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도 쉽게 손쉽게 어떻게 보면은 접근할 수 있는 수익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이 리츠가 성장 전략을 펼치고 뭐 어떤 형태의 예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리츠의 성장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부 성장이랑 이제 외부 성장 부분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 6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부 성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인 임대차 활동을 통해서 임대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무래도 리츠를 운영하는 AMC 운영사 입장에서 많이 추구하는 전략이고요. 뭐 리모델링이나 확장 이런 거를 통해서 아무래도 임차인의 니즈를 충족해서 이 자산 자체가 임대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되게 찾는 자산을 만들어야지 아무래도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내부 성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 효율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야지 임대 수익이 발생한 것들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리를 하고 배당을 높게 해주는 형태. 그걸 이제 내부 성장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외부 성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 리츠는 참고로 부동산 하나를 매입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여러 개 매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을 여러 개 매입을 하면서 외형을 되게 키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임대료에 대해서 하나의 임차인이 빠졌을 때 임대 수익이 변동하는 폭을 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규 자산을 매입하는 형태가 외부 성장 전략의 이제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개발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또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것도 일반적인 회사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M&A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리츠가 계속적으로 외형적인 확대를 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한 예로 어떻게 이제 기업들이 이제 내부 성장 전략을 취했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콩에 있는 대형 리츠인데요. 링크 리츠라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보시면은 명확하게 어떻게 이게 내부 성장 전략을 취했는지 확연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되게 뭐 열악한 어떻게 보면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리테일 이런 업자들 자체들이 영업 환경 자체가 되게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내부 성장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계속적으로 캐펙스를 투자를 해서 뭐 깔끔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손님들도 계속 찾다 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되게 임대료를 더 내고서라도 이 건물에 임차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규 임차인도 유치하기가 편해지고 그다음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산을 강화하는 내부 성장 전략을 대표적인 사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성장 사례인데요. 네. 이제 부스톤 프로퍼티즈라는 이제 리츠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리츠는 계속적으로 뭐 프로젝트를 매입을 해서 빌딩을 계속적으로 늘려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고 그다음 자산을 여러 개를 매입함으로써 아무래도 임대 매출 자체를 총액 자체를 늘리는 형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외부 성장을 했던 사례로 대표적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이제 성장 전략이라든지 또는 내외부 그 성장 사례 이런 거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이제 리츠의 종류, 예. 종류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한 가지가 여러 개 있어 보이는데 예. 그걸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리츠는 뭐 대표적으로 세 개의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표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위탁관리 리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관리 리츠, 세 번째는 기업구조조정 리츠 이렇게 있습니다. 위탁관리 리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상장되고 있는 리츠의 형태인데요. 이제 투자자산 같은 일반 부동산을 뭐 어떻게 보면 자산을 투자
또는 운용하는 주체 자체가 이제 자산관리회사 AMC에서 위탁해서 이제 운용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사례가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위탁관리 리츠로 많이 발전이 되었고요. 그다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위탁관리 리츠로서 자리를 잘 자리매김했습니다. 근데 자기관리 리츠는 이제 아까 앞서 외부 성장 전략에서 보스턴 프로퍼티즈 같이 뭐 개발도 같이 하고 뭐 이런 형태를 자기관리 리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을 투자하고 운용하고 직접 수행하는 영속적인 형태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도 하고 분양도 하고 관리해서 운영해서 배당을 주는 형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회사처럼 직접 운용하는 형태를 자기관리 리츠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리츠 시장이 큰 미국이 자기관리 리츠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업 구조 조정 리츠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의 초기 리츠 시장에서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기에 되게 수축이나 하락세 때 리츠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유동화를 위해서 많이 활용됐던 정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을 기업 구조조정용으로 하여서 이제 자산을 투자 및 운용해서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하여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리츠 회사인데요. 글로벌 리츠 시장에서도 리츠 초기 시장에서 볼 수 있었던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위탁관리 리츠나 자기관리 리츠 이쪽으로 좀 많은 국가나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리츠의 종류를 세 개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리츠하고 펀드 또는 부동산 개발 회사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하고 약간 개념 때문에 예. 혼돈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차이점을 한번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예, 리츠랑 우선 첫 번째로 부동산 펀드, 최근에 각광받았던 부동산 펀드랑 직접적으로 좀 비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왼쪽 편이 리츠, 그 다음에 그레스라고 있는데 글로벌 리얼 에스테이트 시큐리티즈라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리츠의 주식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실물자산 펀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투자기구는 명확하게 리츠는 상업용 부동산 소유 및 관리하는 리츠 기업의 주식을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실물자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 전략 자체가 이 두 가지의 투자의 비이클이 조금 다릅니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장을 했기 때문에 영속적인 법인의 영속법인의 기업 가치를 계속적으로 상승시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 차익, 다시 말해서 주가의 상승이나 아니면은 배당 수익, 높은 배당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그로스 앤 일드를 추구하는 형태가 리츠에서 좀 투자 전략으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실물자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인 배당 수익률, 즉 이 자산에 투자하면은 5년간 6%, 7% 이렇게 일드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를 만기 보유까지의 이렇게 고정적인 배당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실물자산 펀드는 좀 일드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갑자기 떨어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저희가 해지시키냐 이런 부분이 바로 분산 효과로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가져갑니다. 아까 앞서 보신 사례에서도 78개, 100 몇십 개, 이런 식으로 좀 선진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많게는 100개 이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부동산을 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분산 효과가 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물자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복수 자산을 넣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자산, 하나의 자산. 그래서 이제 분산 효과 같은 경우에는 좀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산을 운용하는 이 포트폴리오 관리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리츠 기업의 매니지먼트 팀이 아무래도 이 자산을 어떤 식으로 더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계속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직접 위탁해서 관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물자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매수자가 직접 관리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매수자의 대리인이 이제 좀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극명하게 좀 달립니다. 리츠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그냥 사고 팔고 하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되게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물자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기 전까지 환매를 자기가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환매나 매각 시에 되게 좀 유동성이 되게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은 또 연동돼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변동성인 부분인데요. 이제 유동성이 풍부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일별 가격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계속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실물자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평가 또 반기평가 뭐 이런 식으로 평가의 기준가를 뭐 이렇게 특정 주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는 직접적으로 느껴지기에는 되게 리츠보다 매우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리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장했을 경우에는 5,000원에 공모가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소액으로도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다. 뭐 가입이 아니죠. 그냥 상장한 주식을 사는 거죠. 근데 실물자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가입하려고 하면은 뭐 일정 수준 금액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는 리츠의 기본적인 개념 이런 거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일반 분들이 리츠에 실제 투자를 하고자 할 때에 뭐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ETF 같은 형태로 다 매수를 한다든지 또는 제가 이제 펀드 가입 등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 리츠에 투자하는 전략 요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그 리츠 투자 전략도 이제 표를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리츠를 투자를 할 때, 이제 개인들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 펀드 매니저들이 리츠를 투자를 할 때 바라보는 시각은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장되어 있는 주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의 상승을, 가치를 영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느냐, 뭐, 영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기업의 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투자 전략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정적인 배당을 이제 리츠는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밑에 배당을 깔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산 간의 낮은 상관성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뭐 엄청 큰 이제 뭐 금융위기 같은 게 온다라고 하면은 전 자산들이 다 영향을 받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최근 시장에서 저희가 국내 주식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되게 지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리츠 같은 경우는 되게 견조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 또는 뭐 펀드 매니저들이 일반 주식을 좀 매도를 하던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지하기 위해서 좀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져가는 리츠로 좀 옮겨가는 형태, 이런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자산 간의 상관성이 좀 낮기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가장 각광받았던 이제 리츠의 이유는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네.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는 아무래도 임대료 자체가 CPI, 즉 인플레이션의 연동을 받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리츠가 인플레이션 해지의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또 리츠 전략을 가져갈 때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하나의 전략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물 부동산 펀드가 아무래도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투자했을 경우에 이제 변동성이라는 리스크 측면에서 관리하기에 좋긴 하나,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이라는 부분에서 제한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개인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주식시장과 동일한 유동성을 가진 리츠가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전략으로서 취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국가에 다양한 자산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사실 부동산을 뭐 사실 유럽에 있는 자산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투자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리츠를 투자하는 대표적인 전략 6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리츠 투자를 할 때에 그 유의할 사안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하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기초 자산도 한번 따져봐야 될 테고, 어때 임대 계약이나 임대 제한 특성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될 테고, 중수익이라고 하지만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 또 밸류에이션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될 텐데, 네, 일반인들이 사실 이런 거 알아보기 쉽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 리트를 일반인들이 투자를 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라고 할까?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밸류에이션이 뭐 일반 주식처럼 뭐 PER이나 뭐 이런 형태로 사실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해외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을 하는 기법들 자체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되게 획일적인 밸류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상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임대차 계약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에는 부동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기초 자산을 확인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무턱대고 이게 그 리츠를 접근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폰서 리츠라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SK 리츠, 롯데 리츠 이제 대기업이 스폰을 해서 우량한 뒤에 있는 이제 모기업이 좋은 자산들을 편입시켜 가지고 이제 영속적으로 리츠가 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좀 그리고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알짜배기 자산들 이런 것들이 리츠에 편입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기업들로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좀 리츠를 투자하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좀 마음 편한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은 종로나 뭐 을지로 이런 데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자산을 저희가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너무 비싼 금액이고 접근할 수도 없는데 만약 리츠를 통해서 그런 스폰서 리츠를 통해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임차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꾸준할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리츠도 안정적으로 클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투자 시에는 좀 감안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아까 리츠 투자 전략을 말씀하실 때 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제 혹시 봤을 때는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에 그 리츠라고 하는 게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던 사람도 있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리츠라고 하는 게 이제 부채 비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네.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 요새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 요때는 리츠 투자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유 이사님은? 네,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리츠 투자 시 유의사항 부분이랑 조금 연관돼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리츠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실질적으로 이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백데이터상 테스트를 해보면은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 아무래도 건물 가격도 사실은 경기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고 봤을 때 경기가 이제 좋아서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자산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리츠가 실질적으로 상장되는 리츠의 수익률 자체가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되게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불리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부분이 이것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100% 캐시를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금리에 대한 금리가 비용 자체가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사실상 맞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은 왜 인플레이션 해지가 벌어지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이제 이 리츠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이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재무관리 형태도 다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금리 상승기에는 리츠를 운영하는 그 매니지먼트 팀에서 이제 고정금리로 장기로 이렇게 금리를 계약을 이제 다 깔아 놓습니다. 네. 근데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로 끊는 거죠. 왜냐하면은 임대료가 CPI에 연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비용은 시장 비용 자체는 올라간 건 맞으나 사실상 이 고정금리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그 기간까지의 차이가 있는 동안 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좀 어떻게 보면은 리츠의 운영사가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도 높은 배당 수익률을 유지했던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리츠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깔아놓지 않고 변동금리로 깔아놓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고정금리를 했던 것들이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어떻게 보면은 다시 대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조달 비용이 올라간 부분을 직격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리츠가 다 인플레이션 구간에 조달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해지를 다 벌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자산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기업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황, 어떻게 보면은 조달 금리에 따라서 배당률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가 이렇게 기업 하나하나를 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은 리츠 ETF 같은 다양한 리츠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사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리츠를 운영해주는 펀드를 가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인플레이션 구간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좀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지금까지는 리츠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이사님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